네,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강의 주실 강사님은 김은 대표님이십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신기술 기획 업무를 수행하신 경력 갖고 계시고요. 심리 상담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실전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김은 대표님께서는 현재 포켓 힐링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 함치 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외 심리 지원 분야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수의 정신회복, 정신건강 증진 주체로 논문도 발표하시고 연구와 현장을 연결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김은 대표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 많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네. 네,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화살표로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위로 가면 뒤로 네, 위로 가면 전으로, 아래로 하면 다음으로. 네. 음. 예,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너무 열기 때문에 더워가지고 좀 상의를 좀 벗고 편하게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제 양력이 띄어져 있어서 잠깐 좀 되니까 좀만 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이공계 박사 출신이에요. 사실 그래서 재료학이나 이런 신기술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인데 5년 전에 이제 저희가 삼성 다닐 때, 당시에 이제,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때 이제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회상이 있었어요. 그때 유독 그게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그 청장년분들의 좀 어려움,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어려움이었죠. 그거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동호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심리 상담 공부도 좀 하고, 관련 이제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을 좀 습득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전공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것이 벌써 5년이 넘었고 이 분야에서 이제 관련한 논문이나 이런 정도를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있냐, 아직까지. 네네. 제목은 사실 이게 좀 저희가 어머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좀 많이 참석하실 것 같아서 조금 쉬운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하는 제목들 있잖아요. 내가 당사자고 그리고 가족인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까? 근데 왜 나는 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한번 불러. 첫 번째는 뭐냐면, 어, 네, 이걸 밑에 거.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여러 강사님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론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 이론보다는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느낄 때 정말 필요로 하는,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이론적으로 좀 푸는 게 너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것들이 이런 거죠. 내가 당사자나 가족일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앞으로. 내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이를 더 먹고, 시간이 흘러가면, 정말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올 때,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모두 다 그렇지 않지만은 저희가 이제 관련 분들이 이제 여기 심지어 외에도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그 어머님들이나 아버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거의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가끔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아무래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을 걸어도 잘 말을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사실은 이거든요. 모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그래서 뭘 하자고 해도 안 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좀 어디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죠. 혹시 이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어떤 동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하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둬도 괜찮을까? 이렇게 10년이나 20년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주변에 듣는 얘기도 있고, 의학적으로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정말 이게 평생 이렇게 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은 100여 년 전,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런 중증에 대해서 다루는 이 시절에도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통 1900년대, 그러니까 1800년, 1800 후반에 실제로 그때는 지금처럼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영상이나 이런 의학 기술도 없었고 지역 사회 지원을 할 만한 여유도 없었죠. 편견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정신과 의사나 전문의들이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금처럼 몇 개월, 몇 년이 아니고 몇 년, 몇십 년을 관찰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관찰을 하고 나서 이때 이 정신과 의사들은 사실 이런 중증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00여 년 전에 일어났죠. 바로 삶의 움직임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줄어들고 관계가 위축되고 점점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흥미도 없어지고 관심이 저하되는 게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도 환청이나 망상 그리고 와해된 언어 이런 사회적 혼란 이런 현상들은 관찰이 됐어요. 근데 이런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경우에는 늘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게 되면 생겼다가 줄었다가 생겼다가 줄었다가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 환자들을 관찰을 하고 나니 말수가 줄어들거나 관계도 줄어들고 한마디로 혼자 몰입이 되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는 거죠. 이것을 당시의 정신의학자들은 가장 큰 문제로 봤습니다. 그때 두 분을 그 당시에 이 중증에 대한 이런 증상을 처음에 이제 의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정의했던 정신과 의사 두 분 계세요. 크레펠린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이때는 이제 조현병이라고 명칭을 안 하고 조발성 치매라고 이걸 진단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현상들은 조발성 치매다. 하지만 사실 조발성 치매는 아니죠. 지금 보면 이른 나이에 꼭 발생한 건 아니고 인지적인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때 이제 최초로 이런 질환을 고급적으로 체계하는 이 크레펠린 공모는 이렇게 조발성 치매라고 정의를 내긴 했지만은 결국 관심을 가진 건 왜 이렇게 삶의 움직임이 줄어드냐? 왜 갑자기 빠른 속도로 가다가 멈춰버리고 갔냐, 사람이. 왜 사람이 걷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같은 생활을 하는 거냐라는 게 관심을 가졌죠. 이때 180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일어난 최초의 그런 이제 의학적 보고가 된 셈입니다. 이어서 이제 스위스 정신의학자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조현병 같은 게 스키즈프레니아 같은 경우에 용어를 제안했죠. 다시 조발성 치매가 아니고 이거는 다른 연구를 써야 한다 해서 이렇게 스키즈프레니아라는 연구를 제안합니다. 물론 이 블로일러라는 사람도 사실은 똑같은 걸 보게 됐어요. 왜 사람이 관계로부터 멀어지냐, 왜 혼자만 있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냐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를 본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2000년도, 2000년이 넘어서 벌써 2026년도가 됐어요. 2000년대까지 배려된 시에서 또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1900년도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영향이,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약물도 현재 많이 좋아졌잖아요. 약물 치료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졌고, 다른 치료 기법도 많이 좋아지고 보니까, 사실 환청도 어느 정도 좀 약효가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줄어들기도 하고, 약물로서 그거를 잘 스스로 제어하는 부분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집에서 계속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는데, 뭔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약간 멈춰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이런 거는 당사자 본인도 느끼게 되고, 실제로 가족분들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9세기에 최초로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한 그 정신의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분들은 삶의 기능자 이런 위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00년 중반에 이제 약물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양성 증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환청이나 망상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물론 이때도 아마 음성이라고 우리가 이 부분에도 삶의 기능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단지 측정하기 어렵다, 증명하기 어렵다, 이걸 어떻게 좋아졌다고 표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2000년도, 2020년도, 10년도가 넘어오면서 이제 다시 의학계에서 다시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회복이 뭐냐, 삶의 기능 회복이 아니냐, 이런 관점을 서서 이제 이런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실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삶의 기능 회복은 저희 이제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 증상이라는 거 관심이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기력이라든지 감정 분마, 그리고 언어 빈곤, 그리고 사회적 위축, 관계를 회피한다든가 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조금 어, 전과 같지 않다, 표현이 단순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삶의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에는 뭔가 좀 지금과 좀 다른, 그러니까 삶의 당사자, 그리고 어, 당사자의 이제 그 삶의 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삶의 질하고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부모님이, 가족분들이 사실 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런 이제 저희가 말처럼 이제 이렇게 쉽게 삶의 움직임이 멈춰간다, 달리던 사람이 조금 서서히 걸어간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줄었다든가, 사람들 잘 안 만나려고 하고, 연결을 안 하려고 하고, 표현을 예전에는 굉장히 막 기쁘건 슬프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표현도 단순해지고 점점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해했던 일들이 점점 이제 더 안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나 보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간과하게 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도 사실 괜찮아 보입니다. 보기에도 그럼 뭐 사고도 없는 것 같고, 크게 뭐 이렇게 가족간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좀 조용하고 있으니까 더 오히려 차분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성 증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음성 증상의 증상은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천천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있다 보면 보통 이런 고민들을,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좀 우리가 환청이나 망상 이런 양성 증상을 좀 다루다 보니 어제 괜찮아졌나? 좀 나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란 말이죠.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변화가 이전과 다르다면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저희는 회복을 무엇을 회복이라 부를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과 아버님들은 대개 회복을 여기 양쪽에 있는 뭐 환청이나 망상이 감소하거나 갑자기 급성 증상이 안정화되는 거에 비중을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기분이 좀 나아지고 얼굴이 좀 편안해진다든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생긴다든가 여기에 회복의 관점을 두고 계신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에 관심 가지고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보통 처음에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사실은 이 부분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의학적으로는 이 두 개의 증상을 분리가 됩니다. 실제 분리가 돼요. 1차적 음성 증상이나 2차적 음성 증상이라는 경우는 분리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양성 증상으로 분리를 시키죠. 근데 그리고 분리가 되기 전에 사실 서로 상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해, 생활이 뭐 약간의 환청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분도 안 나아지고 기분도 불편하겠죠. 그리고 거꾸로 좋지 않고 뭔가 좀 안 좋은 기분이 누적이 되다 보면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약화되는 부분이 관찰이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럴 거다가 아니라 그런 경향이 거의 확실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의 분들이 여기 처음에는 이런 이제 환청이나 망상 이런 보여지는 부분에 관심을 회복이라고 본다면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이 부분으로 회복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건데 이 부분이 회복을 봐야 되는 이유는 1900년도 이제 그 100여 년 전에 정신의학자가 바라보는 관점과 같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더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거죠. 현재 이제 앞서 말씀 잠깐 언급드렸듯이 실제 이제 증상의 감소가 이전에 이제 20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2000년대, 1900년도에 이런 주요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이제 삶의 연결이라는 게 사회적 기능 회복. 쉽게 얘기하면 예전처럼 좀 밖에 완전하진 않더라도 다른 모습이라도 밖에 나가서 활동에 좀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당사자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의학자들이나 이런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보인 거예요. 정말 이제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좀 주의 깊게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자, 집에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사실, 예.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왜 오지만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되냐? 왜 움직이기 어렵지? 동기가 부족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은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지나 동기가 부족한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지만으로 움직이는 데는 생각보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면 사실 의지는 내가 뭘 해야겠다는 의지는 보통은 하기 싫지만 해야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갑자기 남들처럼 뭐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써야 돼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집중 좀 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의지만으로 뭔가를 움직이려 하면 사실은 지치거나 다시 하려고 하다가도 금방 멈춰버려요. 이게 이 에너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려는 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움직이게 하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면 좀 부담을 줄이고 나서 이런 걸 움직일 수 하는 동력을 주는, 그러니까 이런 문턱을 좀 낮추는 작업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커다란 돌이 있어요. 이 돌을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이렇게 개인의 힘으로 움직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렛대나 아랫돌을 괴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사실 당연하게도 오른쪽이 더 움직이는 게 쉽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촉진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가까워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힘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다시, 그래서 저희가 관점을 갖는 거는 움직임을 좀 용이하게, 아까 앞서 설명한 대로 문턱을 조금 낮추자는 쪽에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무엇이 지렛대가 되나? 앞서 보여준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지렛대가 있잖아요. 이 지렛대나 아랫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반응입니다. 반응은 들어보시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혹은 여기 이웃에 있다가 아이가 웃으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에너지가 소비되나요? 자동으로 반응이 옵니다. 이거를 반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돌립니다.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됩니다. 자동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아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표정이 맑아진다든가,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흥이 돋는다든가,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쫑긋해진다든가, 좋은 맛있는 냄새가 나면, 저절로 고기가 돌아든다. 이거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제가 이 반응인데, 이 반응, 움직임은 그래서 이런 반응에서 쉽게 시작이 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노랗게 제가 이렇게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려면 이런 전제적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예? 기본,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웃어야 된다는 환경이 있어야 내가 고개를 돌립니다. 무조건 반응이 시작되려면 이런 전제가 필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서구 심리학이나 의학적에서 보지 않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논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반응을, 저희는 이제 이 반응을 아까 앞서 이제 움직이는 무거운 돌을 움직이기 위한 지렛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움직이려면 당사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 움직이려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은 언제 다시 시작됐냐면요.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시작입니다. 내가 이 환경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뭔가 액션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머니, 아버님도 어느 단체에 갔을 때 뭔가 처음에 낯선 곳에 가면은 바로 반응이 오지는 않잖아요. 내가 조금 편하고 이야기가 돼서 어떤 안전한 게 확보가 되면 그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 반응들이 그게 시작인 셈입니다. 안전하고 그때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렛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렛대가 형성이 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견고한 지렛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지렛대로 바뀌어야 되죠. 그거는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를 받았던 경험이라든지, 공감이나 환영을 받았던 경험, 혹은 함께 하던가 부담 없이 참여했던 경험들이 쌓여야 합니다. 이거를 관계 경험이라고 합니다. 관계 경험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경험을 관계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 경험들이 쌓여야 지렛대로서의 견고함이 유지됩니다. 그래야 반응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반응을 시작하는 거는 안전해야 시작이 되는 거고, 살아나게 하는 거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관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할 때 지렛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암호에서나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갔는데 어색하고 불편하면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하게 됩니다. 또 내가 거기 안전하다고 들어갔는데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 내가 여기에서 존재감이 없다 그러면 반응이 또 멈춰버립니다. 반응은 시작됐는데 반응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게 비로소 반응이 살아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그림처럼 지렛대나 아랫돌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는 셈입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관점을 통해서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일반 개인 심리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제 사례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실제로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지속이 안 돼서 중간에 하차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설계가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좀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환경생계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논문으로 해서 일단 선배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ERED라고 해서 에리드라고 저희가 표시하는데 정서 회복 환경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환경을 안전한 환경이나 존중받는 환경이나 이런 연결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부담 없이 빠르게 이해시켜서 반응을 잘 촉진시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환경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입니다. 이런 설계가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은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이솝우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그런 우화인데 실제로 이렇게 압박이나 이렇게 강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은 강한 압박을 이렇게 줄 경우에는 실제로 외투를 더 이렇게 감추려드는 실제로 변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줍니다. 저항을 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햇님의 경우처럼 어떤 환경을 바꿔주면 스스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부담이 없습니다. 즉, 에너지의 소비가 추가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반응은 시작되는 거는 알았어요. 반응은 안전한 곳에서 시작되는 건 알았고, 반응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근데 이 반응을 살아나게 가기 위해서 그때는 그러니까 시동 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어느 단체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가 존중감이 있다든가 뭐 갑자기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그런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들을 모서 표현한 게 이런 사회적 사회적 감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감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소셜 센스라고 할 텐데 아마 이게 처음 듣는 용어일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존재감, 그리고 뭐 효능감, 그리고 안정감이나 수용감, 존중감, 반응감, 소속감 이런 것들은 심리 상담이나 혹은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사회적 감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감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입니다. 이런 감각들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 살아나는 게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반응이 살아나면 이게 결국은 본인의 삶의 동기와 의지로 이어집니다. 내가 뭐 좀 해봐야겠다. 내가 이 단체에 들어왔는데, 나의 이제 존중감도 생기고, 누가 나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고, 내가 지금 비로소 나인 걸 내가 인식을 했다. 라는 시동 장치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짠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 와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무리하게 점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 감각을 회복시키는 단계들이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가 신이 느끼는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은 우리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분이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 있네라는 생활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전화하게 되고요. 한 번 더 문자를 보내게 되고,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실은 이런 변화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음성진상이라는 용어를 떠나서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바라십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반응을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반응을 살아나게 하면 저절로 동기나 회복이 생겨납니다. 이런 포인트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무언가를 이어가고 생산하고 만들고 이런 걸 이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저희가 지금 의학이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성 증상이 지속되면 의지도 떨어지고요. 동기도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덜 움직이게 되고 위축되고 고립이 되고 장기가 되면 기운도 없어지고 이렇게 손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의지나 동기 이전에 이 부분이 있다. 이런 사회적 감,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감이나 존재감, 존중감, 연결감, 수용감 이런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이런 감각들이 경험적으로 쌓이는 것이 둔화가 되면은 반응이 죽게 되죠. 반응이 뭔가 옆에서 이렇게 자극을 줘도 뭔가 같이 해볼래라는 자극을 줘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반응이 감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으로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감을 회복하는 걸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감을 회복시키면 반응이 작동을 하거든요. 반응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동기나 의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 변화로 이어지게 된 거죠. 사실 행동 변화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게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 외출이나 이런 분들을 하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가볍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대화의 창을 열 수가 있겠고, 이런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 자체가 결국 삶을 다시 연결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인 거죠. 이제 이런 의지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회복의 시작을 할 수가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음성 증상의 회복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데, 그냥 증상적으로만 보면은 뭐 이렇게 무기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감정이 더 풍부해지고, 언어도 더 좋아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예전에 증상이 있기 이전에 뭐 생각보다 좀 조용했고, 이런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성격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회복의 개념은 이겁니다. 다시 연결이 되면 그 자체가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회복이 연결이 되는 순간 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이 촉진되면 반응이 살아나고 반응이 살아나면 회복 동기나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환청이나 망상 이런 와이드한 언어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점점 제어를 해야 한다고 하나,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런 와중에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사회적 고립이나 활동이 감소한다든지 무기력이나 여전히 만나는 사람 없다는 게 지속이 되면 이게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악화가 되는 거는 자주 보고되는 사례입니다. 이건 동서양 구분 없이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그대로 양성증상을 유지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악화되는 환경을 막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저절로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삶의 연결, 음성 증상의 회복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답답한 걸 누구한테 풀어낼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존재감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면 본인 스스로 그리고 나도 중요한 사회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는 걸 저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동 반응처럼.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더욱이 가장 중요한 몰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거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입 활동은 사람을 용이하는데 중요하죠. 일을 할 때도 중요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몰입 활동이 증가하면 양성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내 관심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의 환기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만 관심을 늘 신경을 쓰고 있어서 끊이질 않았는데 이게 다른 걸 통해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이 부분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주의 환기라고 합니다. 이 주의 환기는 실제 여기 이제 이 당사자 분들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강박장애, 불안을 가진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적으로는 실제로 음성 증상의 회복은 장기적으로 양성이든 혹은 다른 스트레스성이든 안정성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논문에서 많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비타민. 비타민이 음성 증상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높은 저널에, 상위 저널에 나왔던 논문이고,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나오는 논문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받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지만, 적용이 좀 덜한 사람도 있지만, 계속 그 논문으로 2026년까지 계속 나오는 논문이라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B12라는 비타민하고 엽산, 우리가 엽산이라고 하는 거죠. B9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타민, 둘 다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자체는 실제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신경 전달 때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여를 하죠. 그러니까 부족하면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피로한다든가 무기력한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제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을 잘 보충해야 된다라는 논문들이 음성 증상에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어, 연결고리에서 계속 출간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논문에도 출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실어봤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2024년도에 혈중의 엽산의 농도가 낮을수록 음성 증상이 더 심한 경우가 있었다. 즉, 그러니까 감정, 분만화, 사회적 고립이나 위축 같은 데더 심한 경향이 있었다는 게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 로그만 경우에 이제 2011년도에 엽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음성 증상이 더 심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비교군을 놓고 지금 평가를 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 의학저널 의학협회 정신의학 저널에 보면 여전히 같은 게 계속 2024년, 11년, 13년 그리고 2026년에도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위 저널이 아니고 재확인한 논문이어서 상위 저널이 아니지만 당시에 이 출간됐던 저널들은 굉장히 이제 이쪽 관련 분야에서 상위 저널이고 탑 저널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다행히도 이런 것들은 크게 무리 없이 우리가 식탁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B10도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계란이나 고기, 생선, 우유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엽산은 잘 아시다시피 시금치, 상추, 깻잎, 브로콜리나 두부, 콩류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맞다 틀려를 떠나서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음성 증상을 회복하는 데에도 몸의 회복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도 이 이제 관련한 비타민에 대한 효능은 계속 출간이 되고 있으니까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부작용 없이 우리가 늘상 먹는 식사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삶의 영역을 위해서, 음성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고민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야?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지? 이 차이는 큽니다.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접근하면요. 이렇게 갑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무지가 없는 걸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지금하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접근을 하면 뭐지 찾게 되면서 결국은 무엇이 시동장치로 반응을 만들게 할 수 있냐라는 걸로 이어집니다. 이 질문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을 끌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든 동사든 혹여나 이런 중증이 아닌 일반의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더라도 문제를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것보다는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할 때는 뭐가 필요하지? 라는 식으로 관점을 바꿔서 스스로 혹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해서 뭐 하는 게 해결이 됐다면 다행이지만 기존의 방식은 지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그 최신 2026년 논문을 보더라도 음성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약물은 매우 제한적이고요.
약물에 대한 평가는 계속하지만 그 부분은 거의 제한적이고 또 다른 방식도 이렇게 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치료 아니면 뭐 CBT 집단 이런 교육들을 하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뒷정도 좀 할까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많이 제가 사용을 한 것 같아서.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게 뒷부분이에요. 예? 그런 사회적 감을 갖게 하는 있어요. 설명 필요할까요? 주셔야 될 것 아,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예. 저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블로그로 좀 달아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친숙한 용어가 아닐 수 있어서 일단 혹시 필요하시면 보여드리려고 답변했는데 최대한 용어를 제가 수정해서 아니, 네, 5분 잠깐만요. 네. 지금 함치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이게 뭔지 이렇게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심지에서 당사자, 음성 증상이 심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가상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플랫폼이 합치고 지금 한 30명 넘게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당사자들이. 그리고 그 참여하시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어요. 반응들이 좋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원 대표님을 또 모시고자 하는 거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려면 20만 원, 30만 원 이상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1회에 만 원, 3회 3만 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도 참여를 안 해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안타깝고 조금 더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이 회복하는데 이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모셨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플랫폼입니다. 함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지 뭔가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 좀, 예, 네, 사실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쉬운 영어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함치 프로그램은 이제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함치라는 게 함께 치유받는 집단 대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함치라고 하거든요. 아, 처음부터 집단으로 저희가 집단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실제 저희가 함치 프로그램은 저희가 오히려 2021년도부터는 이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우울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로 매우 힘든 시기였고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고립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제 서비스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 당시에는 청년에서 중장년 그러니까 60세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님까지도 다 참여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전 연령 무관 없이 무관하게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처음에 할때 가장 놀랐던 게 제 프로그램이 이제 채팅으로 하고 그래서 혹여나 어떤 분들은 이거 내가 채팅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60세 후반, 70세 후반, 70세 초반이신 어르신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나서 일요일까지 전화가 와서 어떻게 참여하냐고 계속 물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기 어려워서 그분들이 연락들을 했을 거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쭉 저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있어요. 매우 놀랐는데 대부분 이제 살다 보면은 그분들 대한 말수가 없고 활동도 적으시고 채팅에 대한 표현도 적으시고 이러신데 많든 적은 거에 관계없이 이분들은 실제로 한번 말문이 터지면 그냥 프로그램 무시하고 쭉 갑니다. 30분이 되든 40분이 되든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간별로 구조를 짜놔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건 일단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말이 터지고 말이 터지니까 분위기가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더라.
서로 듣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하는 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해가다. 이게 공통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가 이제 느꼈던 건 어떤 특수한 환경이 주어지면은 그런 연결고리가 좀 생기는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저희 모델은 사실 DIC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계속 이제 관련 단체에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델 자체가 심리학 상담 모델이기도 하고, 휴먼 사이언스, 휴먼 비헤이비어 그런 사이언스니까 휴먼 사회과학 모델이기도 하고, 인간 행동과학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 이 모델은 다층 정서 순환이라는 특수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채팅에 그냥 참여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이 변화를 사회적 감을 가져가는데 부드럽게 폭넓게 가져가느냐. 이걸 디자인한 모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통 보면은 여기에는 전체적인 활동 흐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집단 상담에 아는 것처럼 보통 이제 소개하고 탐색하고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개인 심층 탐색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 심층 탐색이 뭔가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거고 그 진단을 남아있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이야기들을 모든 참여원들이 내가 실제 그 상황이 똑같진 않아도 공감을 다 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특히 이제 심지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그 어려움에 대한 공감은 다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글씨로 몇 마디 하지 않아도 퍼집니다.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찰이나 이런 거 진행하고 이 프로그램 안에는 또 치료적 역할극이 들어갑니다. 역할극이 들어가요. 역할극은 상담 기법 중에 뭐 굉장히 깊은 어려움을 끌어내거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목적 외에도 분위기 전환이나 집단의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적용합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많이 고도화되어 있어서 초기부터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잠깐 다친정서 순환 모델을 쓸려면 궁금하면 이 1차 정서 순환 모델, 2차 정서 순환 모델, 3차 정서 순환 모델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 관점입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집단에서 어떤 흐름을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느냐, 회복에서 성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간단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웹으로 정말 웹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웹으로 제작해서 네이버처럼 주소창에 입력만 하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본 것처럼 채팅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심층 탐색이나 상황극들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창이 분리가 되고 그 당사자는 또 다른 창으로 연결됩니다. 이 구조는 비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하는 역할과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서 보는 것과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각자의 역할이 부여가 되어 있죠. 이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앞서 설명한 다층 정서 순환모델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짧은 회기에 그렇게 사회적 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프로그램이 2시간씩 3회 집에서 참석을 해서 그렇게 변화가 오는 이유가 이 다층 정서 순환 모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3회밖에 안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잠깐 났는데 기존에 이제 심리학 모델 관점과 이제 DRC하고 LR라는 개념의 관점인데 실제 큰 것만 보면은 기존 심리학 관점은 대체로 개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담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상담자가 모든 걸 다 책임져서 개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상담자의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집단원의 흐름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농부가 이제 이렇게 뭐냐면 과수원에 큰 사과나무를 이렇게 재배한다고 하면, 하우스에서 재배한다고 하면 어떤 가지는 막 삐쭉삐쭉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가지를 치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상담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담사가 모든 걸 개입하지만 여기서는 상담사가 그 개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효과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 두 개의 차이점으로 보면은 기존의 상담은 이제 대입, 치료, 내가 무엇이 문제이니까 무엇을 치료해야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런 환경이 뭐냐,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뭐냐라는 걸 관점을 합니다. 실제 프로그램에는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선생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완전하지 않지만 이 부분이 약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이 관련한 특이 현상들은 제가 지금 2025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국제 SSRA라는 이런 저널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6년만 해도 지금 3편을 작성을 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어서 쉽게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문헌들을 보려면 혹시 이제 다운받아서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직접 해주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죠. 자, 중요합니다. 2시간씩 집에서 3번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는 실제로 이제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의 후기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후기, 그리고 이제 여기 윤이사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종합 참조해서 했던 거고요. 생활의 변화를 묻는 참여하신 보통 한 그룹당 6명이 참여합니다. 이 6분이 3주 동안, 그러니까 2시간씩 3번씩 참여했는데 어떻게 변했냐, 혹시 생활의 변화가 있었느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묻는 문항에 이렇게 변한 것 같다, 변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70% 이상, 크게는 70% 이상, 넓게는 좀 넓은 범위에서 변했다고 말씀하셨고, 특히나 이 생활의 변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관심 갖는 부분들이 대인관계, 그러니까 내가 밖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가족 갈등, 사회 갈등, 이런 부분들의 관계적 갈등에 있어서 변화는 좀 있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주로 많이 변하게 되는 게 외부 활동의 변화가 많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지나면 내가 안 나갔던 분이, 안 나가셨던 분이 좀 밖에 나가는데 좀 부담이 좀 적어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있는 이제 가족 관계, 가족 관계 그죠? 부모님과 아니면 친구 동생들과 이제 조금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유해졌다. 이렇게 좀 문자로도 한 번쯤 더 보내게 되고 이야기할 소통의 창구가 생겼다라는 것들이 있죠. 부가적으로는 이제 셀프 케어, 이제 자기의 주관 지원 정리를 좀 강화되신 분도 계시고 강박장애나 이런 부분도 더러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이제 한번 3주간 프로그램을 지내고 나면 물론 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분위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가설입니다만 회복 동기나 의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설입니다. 의지로 이어져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최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때 받았던 분들의 피드백을 다시 받았을 때 보면은 실제로 여전히 생활의 변화가 70% 이상,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앞서 4번, 5번, 70% 이상 이렇게 유지된 상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내가 무언가를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은 충분히 이런 변화를 유지해 볼 수 있다, 목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증상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연결할 수 있는 트리거, 그러니까 시동장치 이런 반응만을 살려낼 수만 있으면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사실 그분들, 이게 당사자분들의 가족분들이 좀 그런 나중에 현재 홀로 독립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정서적 지원 사회 네트워크로서 좀 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